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4년 만에 싱글로 돌아온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다행히 전 남편과 사이에는 아이는 없어요. 결혼하고 첫 해에 제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또 결혼하고 3년 있다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아이 가질 여유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설령 아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누구나 제 사연을 들으면 4년이나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저더러 참을성이 많다고 감탄하세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빠서 그랬지 이혼은 언제고 할 제 숙명과도 같았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선 저와 남편은 30을 넘기고 만난 케이스입니다. 소개로 만났는데 남편이 자상하고 착해서 좋았어요. 제가 원래 나쁜 남자보다는 착한 남자를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서 착하다는 건 결코 우유부단하고 거절을 못해 손해보는 그런 남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착한 남자를 좋아하는 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말까지 들었었는데 그래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자랑은 만나고 싶지 않았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시간을 버릴 바에는 그냥 혼자 즐겁고 행복하게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몇 마디 나눌 동안은 저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성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일단 아들인데도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에게 잘하려 노력했고 손해는 보지 않으면서 배려와 친절은 몸에 배어 있었는데 순간 이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인데도 남편은 저에게 무척이나 친절하고 항상 매너 좋게 배려를 해줬는데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사람이라 호감이 가고 좋았어요. 남편 역시 제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호불호가 분명히 알기 쉽다며 좋아했는데 남편이 30이 넘어서도 여자친구가 없던 이유가 여자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왜 가끔 싫은데 좋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반대도 많고. 저는 정말 그런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건 눈치껏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맨날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랄까?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신영 씨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딱딱 얘기해 주니까 제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도 여자지만 그렇게 말하는 여자 저도 힘들어요.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죠. 근데 저도 내숭 같은 거 안 떤다고 남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요? 헤이, 그 남자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내숭이 뭐가 좋죠? 저는 오히려 신영 씨 같은 타입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제가 마음에 든다는 소리죠? 사실 저도 준호 씨 마음에 들거든요. 착하고 좋은 사람 같아서. 제가 착해요? 그런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착해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알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럼 이렇게 된 거 우리 한번 예쁘게 잘 만나볼까요? 좋아요. 보통 이런 말은 남자인 제가 먼저 해야 하는데 뭔가 바뀐 것 같아서 쑥스럽네요. 누가 먼저 하면 어때요? 이미 서로 마음도 알았는데 잘 만나면 되죠. 네, 우리 진짜 오래오래 함께해요. 제가 신영 씨 많이 웃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조금은 심플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내내 어른들의 연애처럼 사소하거나 유치한 싸움은 하지 않고 편안한 연애를 이어갔는데요. 그렇게 둘 다 30 중반이 되었을 때 더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결혼을 약속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살던 월세 보증금과 제가 살던 전세 보증금을 합쳐 저희는 1억 8천짜리 빌라 전세를 얻어 신혼 살림을 차렸고 남은 돈으로 혼수하고 결혼식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가에 똑같이 금전적인 도움은 받지 않았는데요.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으셔서 큰 여유는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이도 어린 것도 아니고 찰대로 차서하는 결혼인데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남편도 제 의견에 좋다고 했죠.
여기서 참고로 남편은 그때 당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꽤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월 400만 원은 벌고 있었어요. 그에 반면 저는 이거 저거 다 합쳐 월 300 정도는 벌었지만 기본급만 따지면 200만 원이 조금 넘을 뿐이었는데 그래도 둘이 합쳐 월 5, 600만 원을 버는 거니 저는 제가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면 대출 조금 껴서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위기는 갑자기 닥친다고 제가 결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제가 평소에도 위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워낙에 예민한 성격 탓에 조금만 신경 쓰면 곧장 요통으로 이어지곤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갑자기 살이 10kg 넘게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불가피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위암 1기였거든요. 다행이라고 한다면 아주 극초반이라 바로 수술을 한다면 암세포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고 병원에서 말했는데 그래서 저와 남편은 곧장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때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많이 놀라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친정이나 시댁에는 이런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남편처럼 양가 부모님이 충격을 받고 걱정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또한 수술만 하면 괜찮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더욱 부모님 모르게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럴 때 법적인 보호자인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회복도 빨랐고 병원에도 그다지 오래 있지는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가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에 불만이 많으셨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제 사정을 모르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남편이 애둘러서 와이프 건강이 좋지 않아 그렇게 됐다고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젊은 게 아프긴 뭐가 아파. 그리고 얼마나 아프면 회사까지 그만둬. 뭐 죽을 병이라도 걸렸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아주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식은땀까지 흘려가며 엄마도 참 사람이 아파서 쉬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 죽을 병이라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아파서 회사 그만둔다고 해도 엄마 그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제 편을 들기도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도 굴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아유 네가 아주 네 마누라 편든다고 용 쓴다. 아직 그 나이면 창창할 때야. 뭐가 얼마나 아프다고 회사까지 관둬. 내가 좀 쉬는 거라고 하면 말도 안 해. 근데 아예 그만뒀다며. 그건 좀 이상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걔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네 등에 빨대 꽂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며 제가 일하기 싫어서 당신 아들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셨는데 남편이 그 말에 펄쩍 뛰더군요. 결국 남편은 엄마 진짜 그럴 거야? 신영이 그런 여자 아니야. 지금 살도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알아? 사실 신영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영이 암이었어. 이렇게 제 병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알렸어요. 나중에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긴 했는데 오죽 자기도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저는 잘했다고 했죠. 솔직히 병을 숨기는 건 시어머니도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이렇게 도리어 꾀병이나 부리는 사람으로 몰릴 바에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제 착각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게 제 걱정은 아니었어요. 암도 유전이라고 하던데 개크로 나이 나오면 우리 핏줄도 암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직 생기지도 않은 당신 핏줄 걱정을 하셨는데 저러는 것 보면 시어머니는 결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불편하니 정말이지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확인 사살이라도 하고 싶으셨는지 시어머니는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듯 저희 집에 올라오셨는데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다시 제 발로 병원에 입원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제 몸 상태까지 모두 확인한 시어머니는 걱정은커녕
젊은 애가 너는 왜 그러니?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 나이에 암에 걸려? 라고 저를 꾸짖듯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뭐 걱정인 건지 제 탓을 하시는 건지 가뜩이나 힘든 저에게 눈치까지 주시는 시어머니셨어요. 또 아픈 며느리가 당신 아들 굶기는 거 아니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그날부터 3일 내내 시어머니는 남편 먹일 반찬만 잔뜩 만들어 놓고 댁으로 내려가셨죠. 그때도 참 서럽고 황당했는데 시어머니는 가시던 날까지도 저에게 그러셨어요. 근데 너 퇴직금은 받았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도 건강검진 뭐 그런 것 좀 받아보고 싶어서.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 건강 챙긴다고 그런 것도 대신 예약해주고 그런다는데 너 집에 쉬는 김에 우리 건강검진 예약 좀 해다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퇴직금으로 당신들 건강검진을 하고 싶다는 말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의도를 알게 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도 그럴 게 두 분 합쳐 검사 비용이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어쩐지 병원이며 받고 싶은 검사 종류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아오셨는데 당신 돈으로 할 게 아니라서 무조건 좋다는 걸로만 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셨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동네에서 시어머니랑 친하신 분이 환갑 기념으로 자식들이 서울에서 건강검진을 예약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그게 부러워서 그 병원과 검사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신 거였는데 그리고는 동네방네 우리 아들이 건강검진 해주기로 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셨다 하더군요. 그러니 제 돈으로 해드리는 건 건강검진인데 저는 생색도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그 말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는 황당 그 자체였어요. 콕 집어 저한테 퇴직금 어쩌고 물어보셔놓고 왜 아들이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그런 돈은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병원비도 친정엄마가 들어준 보험이 있어 다행이지 꽤 많은 돈을 병원비로 쓴 저였는데 그 와중에도 퇴직금은 깨고 싶지 않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퇴직금을 엄한 곳에 쓰게 되었으니 저는 억울했고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저는 남편에게 시부모님 건강검진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렇게 큰 돈이 어딨냐며 난색을 띄었는데 결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한데 일단 자기 퇴직금으로 우리 엄마 아빠 건강검진 해드리고 내가 매달 그 돈을 메꿔주면 어때? 한 달에 30만 원씩 갚으면 1년이면 되잖아. 사실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한데 이번에 자기 아프고 나서 나도 겁이 많아졌거든. 이참에 우리 엄마 아빠도 장인 장모님도 건강검진 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말을 못했지. 그러니까 우리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올해는 우리 엄마 아빠 건강검진하고 내년에는 장인 장모님 건강검진 해드리자. 내가 내년에도 장인 장모님 검사 비용 부담할게. 저는 남편의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 역시도 양가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또한 제가 아파보니 건강의 중요성과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는데 일단 남편 마음이 너무 예쁘니 저는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그런데요. 시부모님은 시부모님이라고 서운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제 퇴직금으로 건강검진을 받던 날 남편이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휴가를 내지 못해 제가 두 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오후에 합류하기로 했는데 제가 두 분을 쫓아다니며 검사 진행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검사로 인해 기진맥진한 시부모님은 누가 더 힘든지 경쟁이라도 하시는 듯 저만 보면 힘들다는 말을 달고 계셨는데 뒤늦게 남편이 오자 두 분 다 참 좋아하시더군요. 그리고 댁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에게는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고맙다는 말은 검사가 거진 다 끝나갈 말미에 온 남편에게만 하셨어요. 그러니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저는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마 표정도 뚱하니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 따윈 안중에도 없으셨고 계속해서 당신 아들에게만 좋은 소리를 연신 쏟아내셨어요. 우리 아들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 덕에 검사도 하고 참 고맙다. 우리 아들 효자라고 동네에서 나 부럽다는 사람이 한가득이야. 내가 이 맛에 아들 낳아 키웠지. 오늘 고마웠다. 엄마도 참 그런 말은 신영이한테 해야지. 신영이가 퇴직금 깨고 몸도 불편한데 엄마 아빠랑 병원 와서 내내 챙겼잖아. 나야 뒤늦게 합류한 게 단데 뭘.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그리고 부부는 원래 일심동체잖아.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하면 신영이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야. 니들은 세트잖아. 안 그러니 아가? 맞죠 여보? 그럼. 그리고 너도 말이야. 아무리 네 처가 예뻐도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고맙지 며느리한테 고맙겠니? 너도 너무 그런 거 따지고 그러지 마라. 괜히 공처가 갖고 보기 나빠. 그럼 엄마는 버스 시간 다 됐으니까 이만 갈게. 우리 아들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 오늘 수고했다 아들. 가요 여보. 진짜 황당하죠. 정작 며느리 돈 갖다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서 세트 취급이 무슨 경우냐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제 돈으로 시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일은 없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유치하지만 남편한테도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도 그래, 우리 부모님이 뭘 또 해달라고 하시겠어. 이게 마지막이지. 자기야, 정말 고맙고 미안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라고 말하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는데요. 그러니 저 역시도 기분을 풀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제 건강 회복에만 집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누가 보면 전혀 암 환자라는 걸 모를 정도로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당연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해 여러 회사에 문을 두드렸는데 나이도 있고 신입이 아닌 경력직인 저를 채용하겠다는 회사는 좀처럼 찾기가 어렵더군요. 그러니 고민이 많아진 저였는데요. 그러다 친한 선배가 온라인 사업으로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우연히 전해 듣고 어떤 사업인지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여건만 된다면 제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또한 온라인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쩐지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었는데 해서 저는 무작정 선배에게 연락을 했어요. 선배는 제가 암에 걸렸다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솔직히 친분이 있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는 어쩐지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선배의 마음을 열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거고? 그래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구나. 나는 너 결혼해서 회사 그만둔 줄 알았어. 에이, 요즘 세상에 결혼했다고 회사 그만두는 여자가 어딨어요. 그래도 일기라서 다행이었죠. 저 지금은 말짱해요. 그래서 다시 일하려고 회사 알아보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사업하고 싶어서 나한테 연락했니? 근데 이것도 만만치는 않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소문이라는 게 무섭기는 한지 나 사업해서 돈 좀 번다고 하니까 사돈에 팔촌에 초등학교 동창까지 나한테 연락한다? 사업 아이템 뭐냐고. 아,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진짜 절박해요. 저 사업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하지만 선배도 아시잖아요. 제 나이에 사무직을 누가 써요. 그렇다고 이 나이에 남편 벌어다 주는 것만 믿고 놀아요? 그럴 순 없잖아요. 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자존심 상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시어머니한테도 엄청 눈치 보이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고 놀고 싶어서 회사 그만둔 줄 아셨어요. 뭐? 정말? 아니 며느리가 그렇게 큰 수술을 받았는데 어쩜? 제가 걱정하실까봐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겠어서 남편이 사실대로 말했는데 이젠 그거 유전 아니냐고. 야, 진짜? 네 시어머니 아주 웃기는 사람이다. 너 진짜 괜찮아? 저도 시어머니가 저 정도인 줄은 진짜 몰랐죠. 그러니까 선배가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뭐든 열심히 배우고 잘할 자신 있어요. 선배는 제 사정을 듣고 잠깐 고민한 듯 하다가 알겠다며 자기가 하는 온라인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다음에 해볼까 하고 구상만 했던 건데 내가 여기 관계자들 섭외는 해놨거든? 너 영어 좀 하지? 잘 됐다. 이거 나랑 하자.
공동으로 하다가 너 할 수 있으면 독립해. 내가 네 지분은 확실하게 챙겨줄게. 라고 하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중요한 아이템과 인맥을 소개해 줬는데요. 그 뒤로부터는 정신이 없었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걸음마 배우듯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저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가 전부터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외 파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수월했던 것도 있긴 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처음이다 보니 실수하지 않으려 많은 신경을 쏟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또 무리를 해서 병이 재발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는데 모처럼 신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에 빠져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 애를 좀 태우긴 했는데 그래도 일이 너무 재밌으니까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나는 매달릴 게 없다는 심정으로 더욱 사업에 몰두했고 그 결과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 조금씩 매출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뒤 급물살이라고 할까요? 그 후로는 무섭게 매출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했던 수고들이 다 헛수고들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신이 나던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을 몰랐고 하룻밤을 꼬박 새며 일을 해도 피곤한 줄을 몰랐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가 버는 돈이 남편의 연봉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같이 하자고 했던 선배도 제 덕이라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는데 급기야 내가 전에 말했지. 이 사업 네가 가져가. 나는 도저히 너처럼 매달려서는 일 못해. 원래 하던 일도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네 단독 사업이야. 라며 저에게 회사 전부를 넘겨주었어요. 물론 초기 자본, 기타 권리금 개념의 인수비용은 선배에게 지급했는데 너무 고마웠죠. 선배가 아니었다면 시작도 제대로 못했을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여러 방면으로 공부하고 새로운 시도를 쉬지 않았는데 그러니 도저히 저 혼자는 감당이 되지 않아 사무실도 얻고 직원들도 고용하며 점점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제 사업에 빠져 지내는 동안 남편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잘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표정도 안 좋고 물어봐도 이야기를 도통 해주지 않아 답답했는데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저에게 통보하듯 말하더군요. 평소 성격상 저렇게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돈보다도 남편이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는데 저도 그랬지만 남편도 이참에 좀 쉬면서 멘탈 회복을 하길 바랬어요. 물론 남편이 그 뒤로 계속 백수로 눌러 앉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는 상처받고 회사까지 간둔 남편을 많이 위로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자기야, 그동안 회사 열심히 다녔으니까 한두 달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어. 어차피 돈은 내가 벌고 있잖아. 나는 자기가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게 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분명 찾아보면 꼭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능력을 알아주는 회사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했는데요. 저는 제가 버팀목이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각자 돈 관리를 하고 있던 저와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제가 주는 용돈을 받고 또 제가 버는 수입을 알게 되면서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남편에게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사업을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냐고 애처럼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에게 물었는데 그 눈이 지금 생각하면 횟가닥 맛이 간 눈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 한 달에 얼마 벌어? 와, 우리 진짜 금방 부자 되겠다. 자기야, 나도 사업할래? 이러는데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남편을 보고 위험 신호 같은 걸 느꼈어요. 저 인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감이 빡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자기야 정신 차려. 사업 절대 쉬운 거 아니야. 나 밤새서 일하는 거 봤잖아. 그리고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른데 내가 볼 때 자기는 조직 생활이 더 잘 어울려. 사람들도 잘 따르고 자기가 또 사람을 잘 아우르고 그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회사 알아봐.
이렇게 최대한 좋게 포장해서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전혀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하니까 자기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제 일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는데요. 그 뒤로는 아주 개차반이었어요. 당연히 구직 활동은 하지 않았고 제가 주는 돈에 철저히 의지하며 흥청망청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사업을 할 거라며 사업 구상을 하는 중이라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또 실직자 주제에 자기 부모한테 주는 용돈도 제가 준 돈에서 보내드렸는데요. 나중에 계좌를 확인하니 원래 남편이 40만 원씩 보내고 있던 용돈이 80만 원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버는 돈이 없으면 줄이든지 당분간은 못 드린다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하지도 않고 그냥 2배로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세등등하게 자기야, 걱정하지 마. 자기가 돈 잘 벌어서 용돈 올려드리는 거라고 이미 말 다 해놨어.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아마 자기한테도 고맙다고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저 인간이 원래 저렇게 대책이 없는 인간이었나. 저는 낯선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셔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갖고 싶다, 뭘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나중엔 핸드폰 액정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뜨면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시어머니 전화는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자기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다고 어찌나 또 노발대발 하시는지 나중에는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줘라. 그럼 내가 너한테 전화해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잖아. 이왕이면 한도도 높게 해서 줘. 이럴 때 며느리 덕 보는 거지. 내가 또 언제 이런 호사를 누리겠니? 동네 사람들이 내가 제일 부럽대. 고맙다. 내가 요즘은 진짜 살맛이 난다니까. 이젠 나도 힘들게 농사 안 지으려고. 라며 아예 재놓고 제 등에 빨대를 꽂겠다고 선언하셨는데 허의가 없었어요. 정작 저희 부모님은 제가 힘들게 번 돈 쓰기 아깝다고 받지도 않으시는데 자기들이 무슨 염치로 저러는 건지 점점 인간들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 인간들에게 좋은 소리가 나가겠어요? 당연히 그때부터는 이쪽 저쪽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 웃기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는 고맙다고 하긴 하셨지만 동네에는 아들 돈이라고 자랑자랑을 하고 다니셨나 보더라고요. 아니, 며느리 돈이 어떻게 아들 돈이 되냐고요. 그러니 당신 스스로도 개념을 상실하신 듯 제 돈을 당신 아들 돈처럼 편하게 쓰셨는데 나중엔 자기 생일엔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며 저에게 그 여행 경비를 전부 부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된다고 싫다고 단번에 거절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 동네 여행사에 가서 견적을 뽑아 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셨어요. 근데 그 비용이 무려 2천만 원이 넘었고 저는 당장 남편에게 그걸 보여줬죠. 이거 봐봐. 내가 왜 어머님 생신에 이런 경비를 다 내야 해? 자기가 해. 자기 엄마잖아. 뭐? 자기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생일이라고 기분 좀 내고 싶었나 보다. 기분? 그 기분 내는데 돈 2천만 원이 웬 말이야. 그러게 너무하긴 했네. 내가 이건 엄마한테 좋게 얘기할게. 대신 국내 여행은 어때? 국내도 좋은 데 많잖아. 숙소도 호텔 말고 콘도 이런 데로 잡아드리면 경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몰라. 자기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어머님한테 10원 하나 안 드릴 거니까. 처음부터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자기가 멋대로 카드 만들어드리고 돈 보내드리고 이게 다 자기가 남의 돈으로 효자 노릇해서 그래. 뭐라고? 말이 좀 심하다. 남의 돈? 우리 부부잖아. 설마 치사하게 네 돈 내 돈 따지는 거야? 나 자기 암 걸렸을 때 자기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때도 자기 돈 한 푼 못 벌어서 내가 주는 생활비를 의지하고 살았잖아. 퇴직금 깨진다고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것도 내가 다 메꿔주고. 그래, 그랬지. 그래서 여태 아무 말 안 한 거야. 근데 언제까지 지금 자기 회사 그만두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아? 도대체 자기 뭐 하는데? 취직 안 해? 말했지. 나 이제 회사 안 다닌다고. 나도 자기처럼 사업할 거야. 그래야 내 부모도 내가 챙기지.
그놈의 사업 타령.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자기도 하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두고 봐. 내 사업이 자기 사업보다 훨씬 돈 잘 벌 테니까. 저는 남편의 위험천만한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 것이 분명했는데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제가 여행 경비 못 준다는 말을 들었는지 업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신 전화를 거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다짜고짜 야, 너는 니네 부모가 여행 보내달라고 해도 이렇게 할 거야? 아니 그깟 2천만 원이 없어서 시애미를 쪽팔리게 만들어? 너 당장 내 여행 경비 현금으로 붙여라. 이러시는데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작작하세요. 저는 뭐 어디 돈 나오는 방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저도 힘들게 버는 돈이에요. 어머니 아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시어머니는 제 말에 화가 잔뜩 나셨는지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그래서 곧장 전화를 끊고 번호도 차단해버렸는데 여기저기 전화를 빌려가며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떤다며 제가 너무 기가 세서 남편이 저러고 주눅 들고 사는 거라고 헛소리를 연신하셨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쓴 돈을 계산해서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울먹이며 자기가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겪게 될 줄 몰랐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곧장 또 전화를 끊고 그 걸려오는 전화번호들을 죄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러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는데 시어머니는 저랑 통화가 되지 않으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신세한탄을 하셨나 봐요. 자기야,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정말 우리 엄마한테 그동안 받아간 거 다 토해내라고 했어? 하도 돈돈돈거리시길래 그동안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아시라고 그렇게 계산해서 청구한다고 했어. 아유, 왜 그랬어? 우리 엄마가 심한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좀 말이라도 좋게 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하면 안 돼? 그래도 시어머니고 가족이잖아. 가족? 이게 가족이야? 나는 어머니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과하기 싫어. 오히려 사과는 내가 받아야지.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자기 때문 아니야? 자기도 책임감을 좀 느껴야지. 취직을 하든 정말 사업을 하든 이젠 자기도 자기 앞가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어머니도 나한테 말고 자기한테 돈 얘기하실 거잖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게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하네. 그래, 알았다. 자기 마음 잘 알았어. 남편은 그 뒤로 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사람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신경은 좀 쓰였지만 옥이라도 발동해서 뭐라도 하길 바랬기에 그런 남편을 더 무시하는 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도 뭘 하긴 하는지 바쁜 모습이 보였는데요. 어째 돈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잠잠했는데 제가 차단을 풀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조용했죠. 그리고 반년 정도 흘렀을까?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정말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여기저기 끌어다 쓰고 나중엔 그 돈 갚으려고 대출받아 주식도 했다가 빚더미에 올랐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돈 8천만 원이라는 빚을 만들었는데 퇴직금은 이미 다 까먹고 없다는 것 같았어요. 자기야, 미안해. 나도 잘해보려고 한 건데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네. 자기 말이 맞았어. 사업이라는 게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나도 자기처럼 돈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안해. 근데 정말 이젠 내 손에서 해결이 안 돼. 이번 한 번만 자기가 해결해 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취직하고 그 돈 다 갚을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속에서 열불이 터져 나왔어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화가 삼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돈 사고는 자기가 다쳐놓고 저더러 해결해달라고 하면 저는 뭐 돈 나와라 뚝딱 그 빚을 해결하나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말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것 같아 더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네가 싼 똥 네가 치우라고. 어디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배달을 하든 네가 해결하라고 매정하게 말했는데 남편은 화도 못 내고 풀이 잔뜩 죽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도 어찌나 부하가 치미는지
그때 처음으로 이혼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런데 같이 산 정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사업 망하고 빚만 잔뜩 져서 빚쟁이한테 독촉받는 남편을 보는데 저도 많이 힘들더군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눈치 보느라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한 달 사이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서인지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의 빚을 갚아줬어요. 대신 매달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자를 뺀 원금의 일부를 저에게 갚기로 남편이 각서를 썼는데 남편은 저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구직 활동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했어요. 다행히 사업 실패와 빚더미에 올랐던 경험 때문인지 남편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았는데 제 일이 바쁠 때는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제 일을 돕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체크카드 한 장 주고 생활비로 쓰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일복이 터져서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아직 취직 전인 남편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는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시고는 또다시 난리가 났더라고요. 심지어 저랑 전화통화도 안 되니까 저희 집에 올라오셨는데 힘들게 일하고 겨우 집에 들어온 저에게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는 폭풍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말이다. 아무리 돈 좀 번다고 해도 그렇지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아무리 네가 사업하고 돈을 벌어도 주부잖아. 그럼 집을 이따위로 해놓고 살면 안 되지.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은 집에 오면 잠만 자고 바로 나가요.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은 어머니 아들이 더 많은데 그런 잔소리는 저 말고 어머니 아들한테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주부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거든요. 뭐야? 네가 그러니까 내 아들이 기도 못 펴고 사업도 말아먹은 거야. 남자가 기가 살아야 하는데 네가 내 아들 기까지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얘가 되는 일이 없는 거라고. 우리 아들 너 만나기 전엔 안 그랬다? 운도 얼마나 좋았다고. 엄마 그만해. 집이 뭐가 어때서 그래.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신영이 피곤한데 괜한 트집 잡지 말고 엄마도 방에 들어가 자. 너도 좀 가만히 있어. 네가 이러니까 얘가 더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넌 네 마누라한테 무시당해서 좋니? 엄마라도 나서서 너 기를 살려줘야지. 그런다고 기가 살아?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니까 엄마는 좀 빠져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니 보셨죠? 저희는 나름 서로 합의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한 이간질 시키지 마시고 저 좀 들어가서 잘게요. 진짜 너무 피곤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이미 비몽사몽이라 시어머니 반응 따윈 확인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와 겨우 세수만 하고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알람 소리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고 앉으라며 저를 붙드셨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면접이 있다고 나갔다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 편드는 아들도 없겠다. 기회는 이때다 싶으셨겠죠. 그리하여 언제 끝날지 모를 도돌이표 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시어머니의 의도는 간단했죠. 너 아무리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떨면 못 쓴다. 우리 아들도 한다면 하는 애야.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건 확실히 해야 해서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아무리 돈 못 번다고 해도 나한테 주는 용돈은 끊지 마라. 줄이지도 말고.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염치가 없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시어머니는 제가 돈 못 버는 당신 아들 기도 죽이지 말고 자기 주는 용돈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길 바라셨어요. 아니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강도나 다름이 없었는데 저는 어머니 용돈은 어머니 아들이 어떡하든 드릴 거라고 여유만만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은 또다시 울그락불그락 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고 남편 빚도 내가 대신 갚아서 돈이 없다고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목이 탔는지 냉장고에서 냉수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키셨는데 저는 바빠서 그 사이에 냉큼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당신 집으로 내려가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왜 자꾸 열심히 사는 저를 건드리는 건지 몇 달 후 시아버님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몇 년 전이긴 했지만 지난 건강검진 때는 아무 소견도 없었는데 몇 년 사이에 암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고 올라오셨는데 그 때문에 남편이 구직 활동도 접고 시아버님과 함께 병원에 다녔어요. 또 병간호도 남편이 하기로 했는데요. 어쩔 수 없었죠.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위해서 그러고 싶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매달 갚는 돈도 보류해주고 일단은 시아버님 수술이 잘 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시아버님 같은 케이스는 수술 후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항암 치료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수술로 전부 암세포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수술을 앞둔 어느 날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셨대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 수술받고 항암치료 끝날 때까지 여기서 지내야겠다. 집이랑 병원은 너무 멀고 네 엄마 있는 집보다는 여기가 편해. 이참에 나도 아들 며느리 수발 좀 받아보자. 니들은 아직 애도 없고 형편도 넉넉하잖아. 라고 했다는데 효자 아들인 남편은 당연히 그러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는데 항암치료가 언제 시작하고 끝날 줄 알고 시아버님과 불편한 동거를 할 수는 없었어요. 더욱이 대놓고 아들 며느리 수발 좀 받아보자고 하시는 시아버님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전혀 없었고 차라리 시설을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았는데 시아버님이 무슨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하냐고 역정을 내셨어요. 그리고는 더럽고 치사해서 안 있는다며 수술받고 바로 댁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셨는데 또 시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곧장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길로 시어머니도 올라오셔서는 저를 들들 볶기 시작하셨는데요. 저를 아주 돈에 미쳐서 도리도 모르는 인간 말종이라고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너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시아버지가 남이니? 너는 집안에 어른이 아파서 잠시 너희 집에 있다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안 된다고 거절을 할 수가 있어?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들 며느리 수발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이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못 해드리니까. 차라리 시설에 계시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너는 네 시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이렇게 나올 거니? 독하다 독해. 그럼 네 아버지는? 네 아버지가 암에 걸렸대도 이렇게 나올 거야? 너 똑똑히 들어. 내 남편 죽으면 다 네 탓이야.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아무래도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재수가 엄붙은 것 같다.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가차없이 버리는 건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걸 못해 지금 이 꼴을 보고 있는 거지. 뭐라고요? 아, 그게 어머니 진심이시구나. 알겠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저 버리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솔직히 좀 버거웠거든요. 그래도 착한 남편 하나 보고 여태 참았는데 더는 못하겠네요. 착하면 뭐하나요? 능력도 없는데. 제가 어머니 아들비 갚아준 거 아시죠? 저 그 돈부터 청구해서 받아야겠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어머님이 저한테 뜯어간 그 돈들도 다 받아야죠. 그럼 서로 이야기 잘 된 줄 알고 남편이랑 빨리 헤어질게요. 그럼 어머님도 너무 좋겠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옳았구나 잘됐다 생각하고 바로 내질렀어요. 솔직히 남편 빚 갚아주고 이혼 생각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정신 차리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희망은 오히려 다른 곳에서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저 시부모라는 인간들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저 나쁜 버릇을 못 고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효자 아들인 남편 때문에 저까지 피보는 날이 분명 있을 것만 같았는데 저는 기회가 있을 때 얼른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이혼하게 생겼으니 자기 부모한테 따지던 난리가 났는데요. 당연하죠. 저랑 이혼하면 자기는 지금 완전 빌털털인데 제가 대신 빚 갚아준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남편은 최대한 이혼만큼은 물러야겠다고 필사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고 같이 살던 빌라 보증금 중에 제 돈이 많은 점과 남편 빚 갚아준 돈이 있으니 저는 이 집에서 그들을 내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무릎도 꿇고 빌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 꼴이 보기 싫고 시부모님은 애가 끓고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안방 문 앞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을 내쫓든 내가 나가든 일단 저들과 떨어져 있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저는 남편에게 최대한 빨리 합의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당연히 싫다고 했는데 제가 좀 성격이 극단적이라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니네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일 못하게 전화로 방해한 것부터 막말로 사람 모욕 준 것까지 전부 엮을 수 있는 건 죄다 엮어 이혼할 때 위자료도 다 챙길 거라고 했는데 그러자 남편은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정말 이렇게 해야겠냐며 눈물바람을 했는데 아버지는 아프고 자기는 이혼당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겠냐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좀 마음이 흔들리긴 했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혼하는 시기가 저 사람한테는 너무 가혹한 건 사실이니 제가 좀 너무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지만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잡고 제 결혼 생활의 종지를 마침내 찍었어요. 아이도 없고 워낙에 남편의 실직 기간이 제 실직 기간보다 길어 분할할 재산도 없었는데 각자 가지고 온 거 가지고 가면 되는 거라 저는 남편 빚 갚아준 것을 역시나 그 보증금에서 전부 챙겼어요. 그러고도 남편의 빚이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인간은 그 돈을 다 갚으면 제 마음이 돌아설 줄 알았는지 착실하게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남편과 살던 그 빌라를 정리하고 사무실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방해하는 사람도 없으니 일과 제 여가 시간을 병행하며 지금까지 나름 잘 지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된 그 남자는 머물 곳이 없어졌으니 고향으로 간 모양이었어요. 여기서 부모님이랑 농사를 짓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장에 찍히는 돈으로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아버님의 병원비 때문에 집도 날리게 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저랑 잘 해봐서 돈을 좀 뜯어오라고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 같은데 부디 시어머니가 그만 욕심부리고 당신 살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에 반면 저는 이젠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겨서 최근에는 연애도 시작했는데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남편이었던 그 남자는 많이 실망한 듯 했어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최근 들어 잦아졌던 연락도 뚝 끊겼는데 이로써 그 인간과 저의 불편했던 인연이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 말에 따르면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면 그만한 기쁨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걱정 끼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저도 효녀가 되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더 건강하고 멋지게 즐기며 살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부디 지금처럼만 제가 아는 모든 일이 큰 위기 없이 잘 흘러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이혼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 인간 빚이 이번 달로 300 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 그 돈 다 받고 그 인간도 자기 인생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